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해외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고 대기하는 인파가 어마어마하던데요. 3시간 안 되는 비행거리에 한국보다는 비교적 온화한 대만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 대만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대만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약 5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7,00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대만에서는 한국인으로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인지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연휴에 인사드리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옵니다. 한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만이에요, 오늘은? 네.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멤버들이 대만 타이중이었던 것 같은데 먹방 세미나 다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아마 대만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더 늘겠다 싶은데 교수님은 이미 다녀오셨어요? 네, 잠시 네. 주말치기로 급하게 출장 갔다 왔습니다. 출장으로. 예. 출장으로 가면은 재미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재미는 없는데요. 나름대로 거기서 비즈니스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연구하면서 계속 공부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예. 짧은 시간 안에 대만의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호텔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또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런 네. 대화하는 걸 또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희 이게 직업병이 돼버린 건지 원래 이게 재밌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직접 봐야 되는데 예. 뭐 일정상 도저히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세미나 룸 하나 빌려서 예. 얘기만 잔뜩 했는데 사실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 그런 얘기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나 혼자 산다 멤버들은 타이중으로 다녀왔는데 네. 이게 유명 관광지가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 뭐 이렇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시간적인 이유로 인해서 타이페이밖에 못 갔는데요. 혹시나 저는 예전에는 대만을 뭐 자주 갔었죠. 그런데 혹시나 관광으로 가실 분들에게 권해드리면 대만을 이제 대만 섬을 이렇게 보면요. 네. 서쪽 지방이 유일하게 사람 사는 곳이고요. 동쪽 지방은 거의 사람이 안 살아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대만은 서저 동고인데요. 이 동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은 곳이냐 하면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그러면 백두산 꼽잖아요. 네. 그런데 백두산이 해발 3,000m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만에는 해발 3,000m 이상 되는 산이 250개가 넘어요. 250개가 넘는다고요? 예. 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엔 좀 험준하죠. 대만이 화산섬인가요? 맞습니다. 그 섬들 중에 상당 부분이 또 화산섬이 있고요. 활화산인 것도 있어요. 활화산. 예. 자, 그러다 보니 동쪽으로 가면 산세의 수려함이 남다른 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와, 산세 수려함. 예. 그래서 이 중국 본토에도 만만치 않은 산들이 있는데 대만에 이런 명산들이 숨어 있구나 예. 하면서 볼만한 곳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광지로 타이페이만 생각하시는데 예. 동쪽을 꼭 가보셔라. 동쪽에 진짜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숨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게 대부분 화산섬들이 많은데 이걸 또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출장 많이 다니다 보면 예. 화산지대에 살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 남과 비교 잘 안 하고요. 좀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소한 물건 또 치장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요. 쌓아두고 쟁여두고 이런 거 안 하고. 안 해요. 예. 그냥 쓸 만큼 샀다가 또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예. 인식이 많고요. 그냥 오늘 사는 거에 대한 소박한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뭐 사람은 다 다르니까 거기서도 사치한 사람이 있고 뭐 좀 탐욕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예. 조금 보기에 좀 소박하다 그리고 잔잔하다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그런 화산지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행복지수는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행복지수 높겠네요. 그분들. 남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자기와의 만족 여기에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대만에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네. 대만으로 간 화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예, 그분들은 원래 그 화교니까 대만에 본 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한국에서는요, 제가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요,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가 장난이 아닌데요. 대만에서는요, 제가 어쩌다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하면 다들 야, 너 좋겠다, 축하해, 끝이에요, 그게. 이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개인주의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기질이 또 어디 있죠? 일본도 비슷하잖아요. 네. 화산나라. 네. 섬나라. 그리고 발리도 화산이 엄청 심한 지형에 있는데 거기도 내생의 삶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현생에 뭐 이렇게 사치하려고 하는 거 별로 없어요. 거긴 뭐 힌두 영향도 있지만 말씀 주셔서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제 주변에는 다 사치 안 하고 그런 사람들 화산지대에 사시나 봐요. 제가 섬처럼 이렇게 고립돼서 사나 봅니다. 아무튼 출장이 워낙 잦으시니까 자주 가실 것 같은데 아까 예전에는 자주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최근에는 안 가셨던 거예요? 얼마 만에 대만을 가신 거예요? 최근에는 한 3년 만에 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프로젝트 하나를 길게 할 게 있어서 예.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다가 최근에는 진짜 3년 만에 다시 가서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구나. 또 확실히 체감하고 또 거기 학자들에게 통계도 얻어오고 그러고 왔습니다. 어떤 점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되셨어요? 일단 대만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국가 하나를 꼽아서 예.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상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지금 타산지석으로 삼을 나라 이런 거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국제 통계에서는 간혹가다 대만을 국가로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눈치가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을 면밀하게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가장 한국과 유사한 나라는 대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대만을 보면 잘하면 우리의 한 2, 3년 뒤의 미래가 보일 때도 있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3, 4년 전에 우리의 과거가 보일 때도 있을 정도로 시계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이번에 크게 바뀐 점과 예전에는 어떤 점이 똑같았는지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해방 이후 대만과 우리나라가 성장해왔던 방식은 완전히 똑같아요. 일단 국민들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도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계엄령이 없어진 건 더 뒤에요. 우리가 82년도쯤에 이제 야간 활동이 본격적으로 허용됐었는데 예. 대만은 8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밤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문화조차도 예. 우리와 똑같이 한 상당 부분 제약이 됐었고 그리고 그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라는 그 경제 우선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인권이나 자유나 민주주의보다 경제가 우선이야. 과학기술이 먼저야. 이런 기치가 한국이나 대만이 똑같았어요. 예. 우리도 한때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이 그걸 계속 추진해왔고 대만은 장제스가 오랫동안 그걸 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국가의 어떤 그 입김이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그런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각 그 좋은 국민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게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입신안하고 대만의 입신안이 똑같아요. 대만에서도 가정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비용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노량진이라고 해야 될지 대치동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이페이에서도 그 사교육 학원가가 딱 있어요. 이런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은 사실 웬만한 국가에서 찾기가 어렵거든요. 거기도 대치동 음모 아파트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예. 그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았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어땠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제일 낮은 국가 1 이하인 유일한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통계들을 자세히 보면 대만을 국가로 평가하지 않아서 대만이 빠진 거예요. 유일하게 1 이하로 집계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 또 중국 분들이 또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게 제가 보기엔 나라예요. 네. 그래서 그 1 이하인 나라가 0.98 정도 되는 게 유일하게 한국 말고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진화 발전상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죠.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죠. 그래서 대만의 과거는 똑같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됐느냐. 타이페이를 보면 서울에 한 5년 10년 뒤에 미래 같은 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아, 우리는 서울이 더 앞설 거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오히려 그쪽이 더 미래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서울이 원래는 타이페이보다 사실 경쟁력은 더 있는 도시라고 평가받아도 마땅해요. 그런데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예. 대만 섬의 동쪽 부분은 너무 산세가 험준하다 보니까 원래도 거긴 사람을 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라는 점에 있어서는 서울보다도 타이페이가 훨씬 더 밀집돼서 오랫동안 전 국민이 거기서만 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출생, 그다음에 미혼,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문화, 그리고 초고령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았던 도시, 이건 한국보다 조금 더 먼저 진행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서울도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이런 도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인구 밀집에 따라서 말씀하신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예. 문제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대만에서는.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직접 가서 느낀 경제 부분은 어땠어요? 네, 일단 거기 학자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예. 대만 경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국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에 비해 대만 학자들이 대만 경제에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조금 더 높았던 걸로 평가돼요. 이거는 뭐 제가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네. 그냥 말을 나누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봤던 국립대만대학교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대만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사실 대만 경제가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투자 자금 대부분이 중국에 쏠리다 보니까 대만의 투자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대만도 생필품이라든가 저부가가치의 공산품들은 직접 생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생산 기지마저도 전부 투자를 어디다 했다? 대만인들이 중국 본토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투자들이 전부 다 중국 본토로 대만 자금마저도 글로 들어가 버리니 내부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는 대만 경제 약간의 암흑기 이렇게 봐도 되는데 예. 갑자기 이제 전 세계 기조가 다시 바뀌었죠. 미중 간의 갈등으로 중국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예, 비교적 최근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 중국으로 흘러가던 자금들이 일부 끊기고 반대로 중국 본토에 있었던 공장을 다시 대만으로 가지고 오는 대만 기업인들도 있고 예. 그리고 뭔가 중화권을 기반으로 헤드쿼터를 둬야 되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본토가 아니라 일부는 또 대만을 기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만 경제가 나름대로 구조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 거예요. 대만의 그러니까 산업들, 주요 산업들의 공장 같은 것들이 다시 대만으로 새롭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붙은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들이 보인다. 예. 특히 알겠습니다. 대만의 그 국부를 좌지우지하는 TSMC라는 그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그렇죠.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또 한 번의 어떤 큰 붐업이 일어나기 직전이거든요.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디지털 전환이 빨리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TSMC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궁무진한 또 한 가지의 확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만 경제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기업 네. 꼽으라고 하면 반도체 기업 중에 TSMC, 네. TSMC가 유명한데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워낙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가 직접 육성한 대표적인 육성 산업이자 유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네. 어느 정도 국가의 입김이 세냐면요. 예. TSMC 말고 대만에서 2등 가는 또 반도체 회사가 UMC라고 있습니다. 근데 TSMC와 UMC의 제품 공정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상당 부분이.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삼성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네. 반도체 생산에 그 주문이 많아가지고 공장 가동을 막 계속해요. 예.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게 발주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거를 제대로 이 도면대로 만들면 이상이 없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제품 생산 라인 하나는 그거를 실증하는 걸로 한번 가동을 시켜봐야 예, 되거든요. 예. 이거 실제 그렇게 구현이 되는지 성능은 나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산 라인이 풀리 가동되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마침 SK 하이닉스는 발주 받은 걸 다 납품하고 생산 라인이 하나 비고 있다. 그러면 야 너희 이거 한번 니네가 한번 그 라인에서 돌려서 만들어 봐 줄래? 그럼 우리가 돈 줄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예. 한국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똑같은 반도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만드는 방식과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방식으로 만들려면 그 공정 절차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짜장면 만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도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 TSMC와 UMC의 제품 공정 프로세스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치시켜놨어요. 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업들마다 공유할 수 없는 공정이라는 것은 그렇죠. 비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걸 국가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TSMC나 이런 대표적인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전부 국가가 투자했고 국가가 이 기업들과 같이 연구했고 예. 지금도 사실 국가 기반으로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대만에서는 반도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이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네. 뭐냐면 대만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립대만대학교 학생들의 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카이스트 같은 곳은 사실 창업해서 뭔가 내 사업을 하겠다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크거든요. 그렇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를 더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기술고시를 보는 문화가 조금 더 세다면 카이스트 같은 곳은 그냥 나 내 사업 해볼래, 창업해볼래, 벤처 해볼래 이게 있어요. 특히나 IT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카이스트는 대부분 IT 전공하는 애들은 다 창업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국립대만대학교는 무조건 그냥 공대든 아니면 문과 쪽이든 TSMC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급여도 많이 주고 그리고 워낙 그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 TSMC 다녀요 그러면 그 자체로 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엘리트구나 이렇게 인정받다 보니까 그냥 TSMC나 그거 못 들어가면 거기에 준하는 아까 말씀드린 UMC니 뭐니 이런 반도체 관련한 회사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의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뭐랄까요 꿈을 갖는 거지 다른 생각을 잘 안 가죠.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클수록 대만의 경제에 있어서 기여하는 것도 크고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을 텐데 네. 반대로 이렇게 다양성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어쨌든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만큼 비교 대상은 또 아닐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 산업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대만 쪽에서 우리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또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대만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그들 입장에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네. 약간 섭섭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 듣자마자 섭섭한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이제 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제 전 세계에서 꽉 잡았잖아요. 예. 그러니 비메모리라고 불리우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인데요.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TSMC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에서 이 파운드리라는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려는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가장 구조적인 한계로 이걸 꼽더라고요. 삼성은 자체 최종 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니냐. 즉 휴대폰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앞으로 다른 것들도 많이 만들 텐데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 예. 자신들의 휴대폰 안에 들어갈 그 반도체 칩셋을 경쟁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삼성에다가 그걸 맡기겠느냐. 그러면 자신들의 기술 노하우가 어느 정도 공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건데 그래서 삼성은 그런 구조적인 딜레마 속에서 절대 TSMC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다. 완성품 제조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TSMC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완성품 안 하는 거 아시죠? 당신들하고는 절대 경쟁 안 합니다. 마음 놓고 도면도 주시고 만들 때의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상의들 이런 거 편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체가 너희는 없다. 그러니 이제 한국은 다른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까지도 슬쩍 웃으면서 농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뉴스들 보면은 어쨌든 파운드리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대만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겁이 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섭섭해지기만 할 뻔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한 분이 이런 마지막에 저도 살짝 얼굴이 약간 머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어차피 이 파운드리라는 분야가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모든 제품이 디지털화 된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시장에서 사실 대만만 있긴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도 자꾸 변화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화제를 전환하시더라고요. 그 뉘앙스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상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요거를 2부에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역시나 박정호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쯤에서 1부 마무리하고 잠깐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딱 한 번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진행하고 진행자인 박정호 교수가 답하는 시간입니다. 한 나라의 과거,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은 얼마 전에 대만으로 출장을 다녀오신 박정호 교수님이 따끈따끈한 대만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대만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요거 뭐예요? 예. 일단 대만인들이 한국인에 대한 우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감.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제가 커피숍에서 네. 카카오톡을 보고 있었는데 카카오톡 그 화면을 딱 보더니 한국어런이냐고 그러니까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면서 아주 호감 어린 표정을 지어주시는 점원도 있었고요. 네, 한국어는 발음 좋아요. 예. 아마 워스 한국어는 딱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네. 발음도 좋네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네. 그런 걸 몇 번을 경험했는데 그럴 때마다 표정들이 너무 웃으면서 한국 사람이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네.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네. 한국 사람이다라고 답하면 그렇게 반가워한다는 맞아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자랑스러워요. 특히 몇 가지 아주 그냥 농담조로 그냥 분위기 풀기 위해서 질문 주신 것들도 되게 참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저한테 물어봤거나 아니면 제 같이 갔던 동료들에게 물어봤던 질문들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노래를 잘합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엄청 잘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기본적으로 흥이 있는 나라니까. 예. 근데 대만인들은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보다 이렇게 잘 부른다라고 해야 될까요? 가창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능수능란한 것 같진 않아요. 실제로. 예.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모른다고 하면 기분 상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래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농담조의 분석으로 저희는 노래방이 많아서요 하고 그냥 장난쳤더니 그쪽도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있었고요. 이거 맞는 분석 같기도 해요. 예. 그다음에 또 한국인들이 대만에서 얼마나 또 마켓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던 게 제가 예전에 대만 갔었을 때 지하철 탔을 때는요. 네. 그 지하철 노선표에 일본어하고 당연히 중국어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한국어 표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만에도 이제 한국어가 다 써 있군요. 네. 지하철에. 스티커가 최근 거였어요. 그러니까 덧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유가 이제 대만에 가장 많이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 1등 국가가 한국으로 바뀌었대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어떤 조치 차원에서 그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편의점이니 마트니 백화점에 가면 우리 한국 연예인들, 한국 노래들 계속 나오고. 지하철 타고 다니셨다고 하니까 예. 맛집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아, 기획하고. 예. 저도 이제 한식 도락하는 사람이라서 네. 이번에는 뭐 다른 구경할 시간도 없고 해서 맛집 하나 제대로 발굴하고 오자라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제가 갔어요. 예. 근데 제가 가려는 맛집은 뭐 예전에 대만에서 맛있는 집들 뭐 대만 내국인들만 가는 맛있는 집들 이런 것도 많이 가봤는데 이번에는 뭘 찾고 싶었냐면 대만인들의 수건 사업이 해결됐나 그게 궁금해서 대만 맛집 탐방을 하나 간 게 있는데요. 예, 수건 사업. 대만의 궁금해지는데요. 수건 사업이 뭐냐면 예. 대만이 민진당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예. 대만의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아젠다가 예. 대만의 토종 음식을 찾자 이거였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뭐 토종 음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니면은 사라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대만의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았던 건 국민당 정권이잖아요. 네. 예전에는요. 예. 근데 장제스 국민당 정권의 원래 여명은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잠시 대만으로 넘어왔을 뿐이지 우리는 저 중국 본토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의식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예. 중국 본토 음식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토로 갈 사람들이라는 그 의식을 더 공고히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너희는 별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예. 본토에 너희도 큰 문화권의 하나잖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만의 토착 문화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육성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아왔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중국에서 넘어온 대만화된 중국 전통 음식하고 또 군인들이다 보니까 군인들 음식이 또 대만의 초창기 음식 문화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군인은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야전을 차리거나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리해서 그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또 군인 출신이니까 그런 걸 또 먹으면서 즐겼던 적도 있겠죠. 예. 그래서 대만의 초창기 음식 문화는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이게 민진당으로 바뀌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에이펙 회의라든가 뭐 G20 회의를 하면 만찬주라든가 만찬 그 메뉴 이게 또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만찬주는 한국의 전통주 중에 어느 걸로 선정했는데 그 의미가 뭐 하면서 보도 나오잖아요. 그럼 대만도 외국의 국빈이 와야 되는데 예. 그때 만찬을 해야 되고 또 만찬주를 줘야 되는데 이거 다 중국 음식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예, 중국과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보여줘야죠. 그게 토속 음식이죠. 음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권에서 민진당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대만 토종 음식을 찾아 연구해 이 발주가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예. 제가 대만인이었으면 그때 연구로 그거 정말 맛있게 했었을 텐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 나름대로 그 뒤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예. 대만 음식학자들은 이렇게 불러요. 학가 음식하고 민난 음식이 대만의 전통적인 음식의 본류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전에 대만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예.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 계열의 분들이세요. 좀 외관이 좀 그쪽에 가까운 예. 그러니까 중국인에 가까운 게 아니라 예. 그때 원주민 음식은 거의 뭐 어떤 것인지 확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뭐 사그라들었고요. 그 뒤에 민난 음식, 학가 음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민난 학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중국의 특정 문화권과 관련된 음식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게 대만으로 넘어와서 대만화 됐겠죠. 그래서 초창기 한족들이 넘어와서 대만의 토착 기후에 맞고 네. 그 토착의 재배 환경에 맞는 품종을 식자재로 삼아서 나름의 상황으로 조리해서 먹었던 그 음식이 대만 전통 음식이다. 예.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먹거리가 풍성한 그런 음식들은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어떤 외딴 섬에 이주해서 살다 보면 초기에 정착하는 과정에선 험난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음식들 대표적으로 겨잣잎 같은 것을 소금에 절여서 데쳐서 먹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과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처음에 농사일 하려면 여성분들도 육아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일에 같이 투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그 땀 뻘뻘 나는 그 육체 노동 하는데 갑자기 기력이 쇠해질 수 있고 하니까 과실을 그 과일이 얼렸을 때 예. 따놓고 예. 그거를 장기간 저장할 방법은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려놓고 나중에 그걸 그때그때 비타민 보충할 때마다 입에 넣었던 네. 그런 여러 문화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대만 전통 음식화해서 요즘 입맛으로 또 바꿔서 복원한 식당을 두 군데 가봤는데 예.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쉽네요.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 네. 맛이 없었다 하니까. 아니 뭐 그들의 문화를 접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그냥 일반적인 중국 음식점을 다시 가는 제 입맛엔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만에서는 그 토속 음식, 전통 음식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군요. 그만큼 중국과 결을 이제 세우려는 목소리가 거기서도 나온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가면은 전통 음식과 토속 음식을 한번 찾아서 먹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역시나 박정우에서 계속 각국의 부동산 문제를 다뤄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만 얘기하다 보니까 대만의 부동산 상황은 어떨까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때요? 일단 뭐 타이페이 대만의 대표적인 서울에 해당되는 이 도시를 보면 이것도 역사가 한국의 서울과 진화 발전이 똑같습니다. 타이페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신타이페이라고 해서 타이페이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 있고요. 네. 이게 우리로 따지면 옛날 강북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타이페이라고 해서 이제 강남처럼 새로 개발한 재개발하고, 타이페이인데 예. 거기는 타이페이를 360도로 둘러싸고 있어요. 신타이페이가. 신타이페이가. 네. 그러니까 위성도시 뭐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뭐 그렇죠. 이런 거. 위성도시를 우리는 저쪽에 분당, 이쪽에 일산, 이쪽에 남양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분절적으로. 예. 그런데 타이페이는 둘러싸고 있어요. 360도 띠로. 다. 예. 예. 거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신도시로 건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타이페이의 인구 과밀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한국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의 진화 발전 과정이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타이페이의 아파트 가격이 살벌했어요. 어느 정도예요? 제가 그냥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상징적으로 뭐 거기서 뭐 통계 수치 가지고 복잡한 얘기하면 식사에 체하니까 재미있는 화두하려고 먼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타이페이도 지금 부동산 이슈거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냐 하면서 부동산 그 가격이 상승한 것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것 때문에 표 찍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예. 그래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바로 인터넷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한남동 쪽에 있는 모 아파트 하나가 네. 최근 거래된 게 180억에 거래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괜히 여기서 값 싸면 또 기분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아싸. 여러 곳까지 자존심 안 그런가? 가져도 돼요. 하긴 이거는 상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해서 예. 우리 한국도 우리 경제력에 맞게끔 뭐 한 180억짜리 아파트가 서울에도 있네요. 딱 해서 웃었더니 예. 그러면 원래 제가 기대하는 반응이 뭐였겠어요? 깜놀이 기대하는 반응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뭐야? 해서 죄송한데 타이페이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나운서님 얼마짜리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180억이면 뭐 한 지금 두둑히 쏘세요. 두둑히 300억. 업. 예? 진짜요? 네. 500억은요. 업. 이야, 이 180억의 3배는 얼마지? 500억이 540억인데. 780억이래요. 이야, 그럼 4배가 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4배 가까이 되는 네. 거죠. 네. 이야, 그렇게 몰려 살고 그렇게 부동산 값이 높아요? 네, 78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한번 보자. 네. 내가 택시 타고 지나갈 때 한번 보고 보셨어요? 싶다 해서 네. 가서 봤어요. 네. 그랬더니만 우리 지난번에 뉴욕 얘기했을 때 네. 아파트 기억하세요? 네, 엘리베이터가 자동차를 올려준다는 네. 거. 그게 거기 있더라고요. 드디어 타이페이도 뉴욕 같은 그런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자기 차를 끌고 그 층까지 올라가는 그 아파트가 780억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리는 그 도심지 한복판에다가 네. 막대한 자금력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네.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은 청년들이 떠올라요. 저는 매번. 맞아요. 네. 네. 대만 청년들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현지에서 만난 그 한국 학생인데 대만에 유학 온 학생 만나본 분들은 모두 대만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거기서 직장도 구하고 살기를 원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본인이 이제 대만 전문가니까. 그런데 집사하는 걸 다 포기하셨어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인식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인 네. 거군요. 애 키우는 것도 포기하셨어요.
이 월급으로 대만은 또 급여가 되게 박합니다. 네. 그래서 이 월급으로 애를 키우면서 타이페이 근처에 산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 두 분 모두 신타이페이 그러니까 타이페이 바깥에 광역철도 같은 거 타면서 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군요. 하긴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물론 가장 비싼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비교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우리보다 좀 경쟁도 치열하고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 전반적으로 높은 지역도 많았어요. 우리보다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훨씬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대만의 그 부동산 가격이 우리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 하나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중화권하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화교 거리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 보시면 예. 알 수 있는 건데 우리로 따지면 구심지의 대표적인 곳인 종로나 을지로예요. 뭐 60년대 70년대 즈음 지어질 법한 한 뭐 10층 안 되는 네. 옛날 빌딩들이 대로변에 바짝 붙어서 지어진 거 대로변 앞에 있는 건물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들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는 네.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전부 상가나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마카오나 홍콩이나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 구시가지를 가만히 가보시면 1층, 2층은 상가가 맞아요. 근데 3층 이후부터는 사람 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거예요. 다 주상복합 같은 형태인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 거주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여기 새 건물 지어지면 다시 우리 집 생기는 거죠? 조금 잠깐 교회 지역에 살다 올게요.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이해가 되려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계속 장사하는 분들은 아니 여기 건물 지는 3년 동안 나보러 그럼 장사 접으라고요? 안 돼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페이 시내의 주거를 초창기부터 제공했던 방식은 우리는 서울을 보면 갑자기 서울 큰 대로변 가다가 갑자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쫙 들어서고 다시 또 상가 있는 상업지구 지나다가 또 아파트 단지 쫙 있고 그런데 우리 뭐 홍콩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저 교외 지역은 봤지만 네. 시내는 없잖아요. 네. 전부 그냥 그 원래 구시가지에 있는 옛날 빌딩 위에 있는 건물들이 다 사람 사는 가정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더 높이 올립시다 할 때 상가들이 동의를 안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보다 활발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시내 중심지에 주택 공급을 더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 중첩된 것도 분명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문제들 하면서 여러 개념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것들을 제가 쭉 들어와 가지고 지식이 쌓여 있다 보니까 네. 이제는 새로운 나라 가서 그 나라의 부동산 이야기를 하실 때 네. 이해가 훨씬 쏙쏙쏙 잘 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 더. 예. 재건축 재개발이 그런데 대만이 점점 시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네. 부동산 가격을 빨리 잡아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고요. 또 한 가지가 기후환경 변화예요. 저 이번에 대만 갈 때 큰일 날 뻔했어요. 반바지 반팔을 들고 갔거든요. 예. 가끔 거기도 더울 때가 있어요. 이 계절 때도.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분이 찍은 사진을 봤는데 반팔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덥구나. 그러면 혹시 모르니 바람막이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 왜 걸치고 안에는 반팔 들고 가야지 했는데 와, 도착하니까 영하는 아닌데 이거 뭐 파카를 안 입으면 안 될 정도로 으슬으슬한 거예요. 네. 그런데 대만은 이런 기후가 드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택에 호텔에 난방이 안 돼요. 원래. 난방 아예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는 거군요. 없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온돌 바닥이라든가 히터가 벽에 부착되어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늘 더우니까. 늘 더우니까. 그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인들 사이에서 요즘 그 온열 기구들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전기 꽂아가지고 쓰는 거. 그거 사는 붐 아닌 붐이 일고 있고 그리고 그냥 가정집에는 사실 그냥 바닥에 그런 건축 자재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냥 바닥 공사를 다시 할 수는 없으니 그 위에다가 무슨 매트처럼 그 온수로 이렇게 그 뭐랄까요 바닥 난방되는 걸 깐다든가 전기로 바닥 난방대를 깔거나 이런 거 그냥 시공하는 그런 가정집들도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옛날 어떻게 보면 지어진 건물들은 이 난방 시스템이 아예 없으니
기후환경 변화는 이게 대세 아닌 대세가 돼버렸으니 앞으로 이런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을 꼭 더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언제 다녀왔는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러시죠? 우리 한참 추울 때. 우리 왜 겨울에 한겨울인데 막 17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사진을 보시고 아, 땀을 흘리고 있구나 하고 맞아요. 그 이후에 가셨는데 확 추워졌거든요. 네, 우리도 확 추워졌을 때. 그때 다녀오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시기까지 예측할 수 있게. 네. 대만도 고령화 문제 이런 도시 문제가 좀 심각한가요? 엄청 심각하죠. 그래서 또 그것도 걱정입니다. 대만인들이 스스로 고령화에 적응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을 더 아니면 신종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옛날보다 많이 적어졌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부분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도 스타트업, 창업, 문화가 분명히 있고 예.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자꾸 새로운 걸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만은 그런 문화가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리고 대만은 많은 분들이 대만은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예. 그 중소기업 가들 사이에 엄청난 길드라고 해야 되나? 연합 같은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을 비집고 무언가 새로운 걸 하는 걸 굉장히 저항하는 보수적인 문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급변할 때는 누군가가 이 도발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 한번 도전해 볼래? 나 한번 세상을 바꿔볼래?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IT 붐이 일어났을 때 그런 회사들이 생겨서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 있었던 것처럼 대만도 그런 게 생길 텐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고령화 추세가 점점 거기도 심해지면서 그런 기저가 높아진다. 이것도 좀 놀라웠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그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면은 네. 대만과 한국이 그 안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만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닮아 있다. 네. 그래서 대만의 상황을 쭉 말씀해 주신 걸로 우리의 산업이라든지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뭐 다 오늘 못했는데 또 네. 언제 우리 돌다 보면 또 대만 또 오겠죠. 뭐. 그렇죠. 다음번 출장은 싱가포르거든요. 어. 자칫이 아니네요. 잘하면 이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있겠네요. 그럼 다음 주는 싱가포르로 가봅니까? 아니면 아직 출장 안 갔잖아요. 갔다 와서 업데이트된 걸 얘기해야죠. 그렇군요. 다음 주는 우리 또 마저 하던 부동산 공부 마저 하시죠. 새로운 나라를 찾기 위해서 교수님 자꾸 출장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에 딱 한 번 제가 진행하고 박정호 교수님이 답하는 시간, 요즘 가장 궁금한 나라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역시나 박정호였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장국영의 월량도표 워드신이라는 노래입니다. 대만 살펴봤죠. 그래서 화교 문화권을 대표하는 곡 하나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일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